먼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여러 제약을 가지시고 지금 아마 집회 금지를 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동 제한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때로는 고립되어 있는 선교사님도 계실 텐데 그런 여러 제약을 받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염려를 가지고 선교지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지금 막 소개받은 침례신학대학교의 이현모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비록 화상이지만 만나게 되고 서로 강의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나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1월 11일 날 우한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고 꼭 2달이 지난 3월 11일 날 WHO에서 글로벌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일자에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4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 이후로는 최대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돌아다 본다면은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현상이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 팬데믹의 역사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몇 가지 사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창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AD 165년과 251년에 로마 제국 안에 아주 커다란 두 번의 팬데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5년에 벌어졌던 이 팬데믹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 그러는데 아마도 천연두였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군대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졌는데 이 당시 5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1000년 전의 통계 숫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좀 퀘션이 있지만은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 로마 제국에 엄청난 치명타를 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난 뒤에 251년쯤에 또다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납니다. 좀 과장된 총계에 의하면은 2,500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너무 좀 과장된 통계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2,500만 명이 그 당시 사망했다라면은 로마 제국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망을 한 겁니다. 이 두 개의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로마 제국이 치명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 이 당시 팬데믹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병자들은 버려져 버렸고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신전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근데 이 가운데 아주 이상한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가운데서 답을 알고 있는 뭔가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평가할 때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소수의 힘으로 퍼졌지만 제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두 번의 사건은 뭐였냐면 이 두 개의 역병이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이교도 종교들을 뛰어넘는 기독교의 신뢰도와 그리고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부터 기독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만한 것은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입니다. 6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사망했다 그럽니다. 이 통계는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대략 5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당시 사망을 해버립니다. 이 엄청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부터 유럽 사회가 급격하게 변해버립니다. 주로 봉건제도와 농노제도에 의지했던 유럽 사회가 농노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부터 중세 봉건 사회가 드디어 붕괴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화와 봉건제도가 붕괴된 자리를 대신 치고 들어온 게 도시화와 근대 자본주의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 변화가 르네상스를 일으켰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의 걸 한다 본다면 거의 10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 5천만 명이 사망했다 그럽니다. 미국에서도 50만 명이 죽었고 한국에선 이 당시 이것을 뭐라고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20세기에 벌어진 일인데도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 인구의 50분의 1을 100명 중에 2사람이 사망하는 거대한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스페인 독감,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지만 스페인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전선에서 벌어졌지만 스페인의 신문사에서 제일 처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불명예를 받게 됐는데 결국 이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1차 세계대전이 멈추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때로부터 거꾸로 미국은 전 세계 글로벌 산업 패권 국가로 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라는 이 팬데믹 현상은 아마도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소극적으로 추측을 해도 대략 800만 정도의 환자가 생길 것 같고 많을 경우엔 1000만 가까운 환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서 그 이상 얼마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 정도 60에서 8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본다면 이전에 5천만 명, 6천만 명이 사망했던 팬데믹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규모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고 분자 단위로 세균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21세기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역사상 6천만 명, 5천만 명이 죽은 팬데믹 사건에 비해서 어쩌면 더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 항공편이 끊어져 버렸고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이동 금지령이 내리고 전 세계 학교가 수업을 중단하고 있고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지고 우리 살아생전에 처음 보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이만한 충격이 일어난다면은 결국 또 한 번 뭔가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흔하게 돌아다니는 말이 아마 이 앞으로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급한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밤 10시 넘어서 시사 토론하는 것들을 보면 저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엄밀히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뒤에 세상이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그나마 제가 조금 주목할 만한 예측이라고 골라내는 것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견해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 출신이지만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자고 예루살렘 대학의 역사학 교수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호모데우스라든지 사피엔스라든지 이런 책들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1년 전쯤에 제가 외국에 가느라고 공항을 갔는데 외국의 공항의 책방에 그냥 전면 전체를 이 유발 하라리의 책으로 장식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오늘날 역사학자지만 거의 미래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본 다양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저는 유발 하라리의 견해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최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좌우할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결국 그가 어느 쪽으로 갈 거라는 답을 하는 대신에 결국 세계는 다음에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은 세상이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 방식으로 변하느냐 아니면 한국과 대만과 같은 시민 역량을 고양하는 전략을 가진 세상으로 변할 거냐, 이 둘 중에 한 가지 선택을 세상이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특별하게 한국을 집어서 얘기한 것은 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대만이 한국보다 이번에 더 선방을 했지만은 중국의 영향 때문에 대만을 잘 사람들이 언급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대만 다음에 한국을 언급하는데 유발 하라리가 아주 독특하게 집어서 한국과 같이 시민 역량을 고양하는 세상으로 변할 가능성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 방식으로 변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국가와 정부가 사람들을 밀착 감시하고 지침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식 전제주의가 자리를 잡았을 때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입니다. 국가는 항상 사람들을 감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최고의 감시는 근접 감시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변하면서 근접 감시를 넘어서는 밀착 감지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아주 고도로 강화될 것이면서 바로 이런 감시 능력을 가진 감시 전체주의로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늘날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거의 완벽하게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유비쿼트 센서라든지 강력한 알고리즘을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개인의 비밀이 없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은 이 IT 쪽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구글의 타임라인을 아실 겁니다. 한 1년 전쯤에 구글의 타임라인에서 제게 1년치 종합된 보고라는 걸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것을 열어보고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방문한 곳과 움직인 통로와 심지어 1년 동안에 제가 몇만 킬로를 움직였는지, 몇 개 도시를 방문했는지, 몇 개 나라를 갔는지, 어떤 식당을 방문했는지가 완벽하게 나타나 있는 걸 봤습니다. 아주 겁나는 세상입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또 중국과 같은 곳은 고도로 안면인식이 발달되어 가지고서는 옛날처럼 옛날에 디즈니랜드 가면은 손목에다가 띠를 채워주죠. 그래서 잠시 나갔다 갈 때 그 띠를 차고 있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디즈니랜드는 요즘 띠를 없앤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안면 인식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앱들이 고도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활동 범위가 좀 좁아졌는데 일주일마다 제가 움직인 곳을 지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앱이 저에게 보여줍니다. 당신 일주일 동안 몇 킬로를 움직였습니다. 당신 몇 군데를 방문했고 몇 군데를 스탑바이 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진자들의 움직이는 거리를 다 추적하고 있죠. 우리가 이해를 해줍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어쨌든 전염병을 막아야 되니까 하면서 여러 국가가 일시적으로 이런 감시 지침을 쓰는 것을 사용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위기가 끝난 뒤에도 뭔가 위기 상황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감시 상황이 계속되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접근적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이런 식의 세상이 임하게 됐을 때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시민의 역량을 고양하는 전략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된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회는 뭐냐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즉 건강한 시민사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개인의 책임감이 아주 강조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각 국가와 국민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고 이 선택에 따라서 해외 선교 활동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쪽도 100% 중국식의 전제주의를 가지도 않을 거고 100%의 시민사회 방식을 가지도 않고 혼합된 형태가 나타날 것이지만 어느 정도의 전제주의가 들어서고 어느 정도 시민의 역량을 강조하는 게 들어섰지만 문제는 두 요소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 사회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선교활동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글로벌 분열 시대로 나가게 될 것이냐 글로벌 연대 시대로 가게 될 것이냐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분열 시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세계화가 폐조되고 민족주의적 고립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20, 30년 동안은 전 세계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다자주의 세계 경제가 전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쓴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제가 그 토마스 프리드만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책이 나오자마자 아주 두꺼운 책을 며칠을 새서 봤는데 그 책은 세상은 앞으로 결국 세계화가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다자주의로 묶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엔 아주 새로운 용어였던 offshoring, reshoring 하는 이런 개념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 그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글로벌 분열의 시대가 임하게 되면 갑자기 그 모든 조류들이 폐주해버리고 민족주의적 고립이 강화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냐 국가 간의 상호 음모론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자국 내에서는 우리가 옳다, 우리가 하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다라는 자화자찬하는 형태의 정치 형태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요즘에 여러분 그냥 매번 저녁 뉴스 시간에 보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이죠. 상호 음모론이라든지 또 자국을 자화자찬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치적 분열로 나타나지만 조만간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문화적, 선교적인 분열을 이끌어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분열이 정치적 분열 다음에 나타나면 집단 마비 현상을 일으킬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라든지 또 유럽연합 하나가 합쳐졌었는데 유럽의 영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글로벌 분열의 시대 쪽으로 움직여가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위험한 가능성입니다. 사실 지난 20년 안에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몇 번 겪었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라든지 2014년에 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에볼라 위기 등등이 있었는데, 이때는 미국이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가장 이런 글로벌 분열 시대에 위험한 건 뭐냐? 미국이 옛날과 같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히려 미국이 이제는 위기를 극복해주는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패권주의 형태를 취하면서부터 세상의 글로벌 분열 시대를 되려 가속화시키는 일을 벌일 위험성을 솔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글로벌 연대 시대로 갈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때는 상당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서로가 위기 가운데서 배운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상호 조언을 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요즘에 조금 그런 모습도 있죠. 한국을 옛날에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상당히 폴라이트한 표현으로 한국 정부에게 정보 공유를 요청하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세상의 주류를 움직이게 된다면 패권주의 형태의 정치나 경제 구조가 아주 빠르게 약화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일어나면 제일 좋을 때는 글로벌 행동 계획이 나오게 될 것이고 국가 간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공조와 연대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도 아주 빨리 회복되어질 것이고 수많은 사회적 변화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와 문화, 선교 등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많은 요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 봐서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있는 한은 글로벌 연대 시대 쪽으로 움직여 가도 미국은 계속 고립주의를 지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미국은 고립주의를 지향할 것이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실험자고 동시에 실험 대상입니다. 중국식의 감시 전체주의로 갈 거냐, 한국식의 시민사회 역량 쪽으로 가게 될 거냐,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가게 될 거냐, 글로벌 연대의 시대로 가게 될 거냐가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손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실험자고 실험 대상자입니다.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물론 마땅히 모든 국가는 글로벌 분열의 시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연대의 시대로 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분위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연대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참 어려운 난감한 일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학교 앞에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을 거다. 그러나 제가 아주 감히 평가를 해본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한동안의 혼란 뒤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식의 감시 전제주의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글로벌 분열 시대 쪽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여 갈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혼란 시기를 겪은 다음에 영원히 그런 것이 지속되기보다는 다시 반대쪽으로 반작용이 움직여 와서 결국 시민의 역량을 중심으로 하고 글로벌 연대를 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한동안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불확실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예측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쪽으로 다음 주에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2년에서 3년 안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 세계의 흐름이 돌아선다면 최선의 시나리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정의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불안정의 시기가 오래 갈수록 우리는 선교의 불이익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변화들을 보면서 선교 정책을 그때그때 빠르게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조금 확실한 변화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정치, 경제, 사회 전 세계적인 구조의 변화는 함부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 문화적인 조금 작은 단위의 변화는 거의 확실한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변화의 시나리오 가운데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사회의 디지털화가 아주 빠르게 가속될 것이다. 디지털화란 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비대면 업무라든지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원격 교육의 활성화 이런 겁니다. 요즘에 갑자기 이제 줌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인기를 끌고 있죠. 화상회의를 하는 도구죠. 저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줌을 사용합니다. 아시아의 저는 침례교 쪽에서 일하니까 아시아의 여러 침례교회 지도자들과 모임을 할 때 비행기를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앉아서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모임하자 그럴 때마다 제가 서울가 한번, 전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서 서울 한번 갔다 오면 하루 걸리는데 꼭 만나야 됩니까? 줌을 합시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여야지 일이 되지. 그 전화 같은 거 놓고서는 일이 되겠느냐? 올라와라. 항상 이랬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지난 서너 달 만에 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서서 줌이 있는데 왜 꼭 모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줌이라는 게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지금 이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이 모임 하는데 구글 미트라든지 또 뭐 구글 팀스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굳이 모여야 되느냐라는 소리가 아마 새로운 노말이 될 겁니다. 심지어 원격 교육이라는 것도 갑자기 교육부에서 수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온라인으로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다루거나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들이 아주 고생을 했죠. 며칠 밤을 새우면서 겨우겨우 수업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올리고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불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12주째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12주쯤 되자 학생들도 교수들도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더 편한데요? 이런 소리들 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처음엔 온라인 교육이 불편하다, 뭐가 어렵다, 불평하다가 거꾸로 이제는 그냥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하고도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도 있고 내가 수업에 집중하는 면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의 모든 교육 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5%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마다 갑자기 석 달 만에 나온 소리가 뭐냐? 왜 그런 원시적인 방법을 쓰느냐? 왜 25%로 제한을 하느냐?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음 학기에 다시 대면 수업이 회복된다고 해도 많은 대학에서는 의외로 이제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얼굴을 맞대고 교육을 시킬 건지 온라인으로 할 건지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겁니다. 아마 역사가 지난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 지나자 미국이 산업화를 이루어서 산업 패권 국가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식으로 아마 얼마 지나면 이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가속도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건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미 세상이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2개의 침례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가기 전에 그 학교에다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제목의 강의를 하면 좋은지 주제를 당신들이 보내주십시오. 근데 두 학교가 의논하지 않았다는데 똑같이 저에게 요청한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4차 산업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는 그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에서도 이런 주제는 이제 겨우 이제 1,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인도네시아의 신학교가 이런 강의를 요청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은 다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영향력이 선교와 교육과 청년 사역과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국의 의존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중국이 지난 한 30년 동안 팍스 차이나라고 부를 만큼 전성기를 누려왔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중국이 가장 치명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없어지진 않지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그래서 이 산업화를 연결시켜주는 체인이 본격적으로 변화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변화는 G2, 지금까지는 G2가 세상을 지배했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이 G2로 대변되는 국제 리더십이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 아쉬운 거는 유엔의 힘과 기능이 아주 약화될 겁니다. 그나마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하던 시기까지만 해도 유엔이 상당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치명적인 거를 유엔이 당했습니다. 사실은 이 국제적인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유엔이 거의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유엔의 역할이 약화될 거고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불안정이 더 커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불확실한 변화도 있고 확실한 변화도 있다면 이게 선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 예,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한동안의 시기 가운데는 선교가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입국의 문제, 비자 취득하는 문제, 체류의 문제, 이동의 문제,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만나서 집회를 하는 문제, 접촉의 문제, 모든 면에서 한동안 제약을 받겠지만 제가 크게 본다라면은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전반적인 선교 상황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탄성을 가지고 선교 상황은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전 세계의 선교 상황이 보이지 않게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잠재적으로 이 좀 표면에 드러나기보다는 물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의 어떤 변화가 특정 영역에서는 아주 가속도를 얻어서 선교 트렌드의 변화를 더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선교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부딪히게 될 입국이 어렵다, 뭐 체류가 어렵다 이것보다는 커다랗게 앞으로 우리가 1, 20년 안에 일어나겠다라고 예측했던 변화가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거대한 이 잠재적인 선교 트렌드의 변화를 더 주목해야 되는 계기가 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약간 트리키한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상황 동안의 변화, 이건 불안정기 동안입니다. 이건 부정적인 쪽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분열의 시대 쪽으로 가거나 감시 전체주의가 힘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언제까지 불안정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 팬데믹이 종식되고 나서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안에 이 불안정기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합법적 신분을 가지지 않은 선교사들은 체류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예, 이것 좀 대비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 개교회가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것들은 한동안 크게 위축될 겁니다.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또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역을 이룬다라든지 이건 상당히 크게 위축될 겁니다. 그 대신에 비대면 사역의 비중이 커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비대면 중에서도 예배, 교육, 특별히 신학교육, 그리고 펠로우십 이런 영역에서는 비대면 사역의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온라인 교육을 2주만 하면은 대면 수업을 할 거다라고 3월 초에 예상했다가 그것이 4주가 되고 8주가 되고 12주가 되고 한 학기 전체로 결정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너무 조급하게 이번 달만 지나면 다음 달만 지나면보다 상당히 생각보다 좀 긴 기간 동안에 비대면 사역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이거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위기 상황이 지나면은 갑자기 한동안 수용성이 급속히 커지게 됩니다. 아마 선교학을 잘 공부하신 선교사님들은 이 말을 잘 이용하실 텐데 도널드 맥가브런이 수용성이라는 개념을 개발해냈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수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용성이 크면 복음을 아주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성이 적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게 되죠. 그 전까지는 수용성이란 건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도널드 맥가버런이 나와서 가장 큰 공로를 이룬 게 뭐냐? 수용성이 집단성을 가진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종족이나 어떤 국가가 집단적인 수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높은 지역이나 높은 종족, 높은 국가는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기독교화가 이루어지고 수용성이 아주 낮은 나라는 기독교가 들어가도 고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수용성이 크고 작냐? 그건 사실 맥가브런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섭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는데 뭐 문화의 변화 속도에 비례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재난에 가까운 급속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수용성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또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하는 그런 위기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지금 같은 팬데믹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에서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은 급속도로 수용성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험이 많은 선교단체나 교회들은 재난이 일어났을 땐 초기에는 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구호 활동을 해야 돼요. 하지만 실제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구호는 사실은 2주 정도만 유효합니다. 2주가 지나면 이미 그 위기 대응을 위한 구호 활동은 끝나요. 하지만 기억하실 건 그로부터 대략 6개월 정도 기간 안에 수용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급속히 수용성이 높아지면 이 시기가 끝나면 빨리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경험이 많은 곳일수록 수용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 가운데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 2년 전, 작년인가요? 중국의 파렌 지역, 대만의 파렌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때 제가 대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제가 중국 대만 침례교 총회를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함께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대만 침례교가 아주 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초기 구호 활동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미 벌써 24시간 만에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회 전도를 담당하는 분에게 이런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자, 당신들이 구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아주 좋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한 거 참 좋은데 이제부터 이 구호 활동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기부터 당신들이 가장 집중할 건 파렌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 훈련을 시키고 나가서 실제로 전도하고 전도 집회를 개최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기치 않은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수년 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시아 태평양 선교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구호 활동이 끝나자마자 제가 아시아에 있는 우리 침례교 교단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날짜를 정해서 6개월 정도 후에 각 나라가 집중적으로 선교팀들을 보내서 내션 와이드로 네팔에서 복음을 증거해보자. 그럼 우리가 열매를 얻을 거다. 많은 나라들이 호응했어요. 각 나라들이 팀을 준비하고 우리 그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한 달 가까이 사역을 하겠다. 근데 갑자기 인도하고 국경 지역이 막히고 뭐 그 나라의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핵심자들이 들어가서 네팔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전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교회들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위기가 지나가면 선교사들은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수용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복음 전도 활동에 적극 나서십시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좋은 권면을 드린다면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주도하기보다는 현지 교회가 이 일을 주도하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대신 선교사는 제가 적당한 한국말이 잘 안 떠올라서 그냥 영어로 써놨는데 agitator, 좀 자극을 주고 이렇게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 또 navigator,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 alongside, 함께 가주면서 동행하면서 동참해주는 역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계획 가운데 잡아 놓으십시오. 아마 올해 말, 내년까지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새로운 선교 개념이 부상되어 된 게 촉진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미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1940년대부터 선교의 제3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교의 제3기에는 히든 피플, 미전도 종족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고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AD 2000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지금 전 세계 선교 철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미 선교의 3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4기가 시작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위험한 예측이지만 저는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이 지금처럼 선교 철학의 중심을 차지하는 시기는 짧으면 10년, 길어도 15년 이내에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에서 15년 이내에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이 지금처럼 선교 운동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2030년에서 35년경에는 이미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개념이 지나갈 거라고 보았는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기가 지나고 제4기가 들어간다면 새로운 선교 개념이 부상하게 될 겁니다. 뭐 미전도 종족 선교가 어느 정도 종료되면서 주님이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재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의 재림이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교 활동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선교의 또 새로운 개념들을 붙잡아야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마 선교의 제4기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 YWAM 소속이었던 론 베이미라는 분이 제4의 선교 물결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기대를 가지고 그 책을 읽어봤는데 사실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론 베이미가 주장하는 네 번째 선교의 물결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작은 개념으로 현재의 운동에서 조금 강조점이 변하는 정도를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커다란 추세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이미 시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엄청난 가속도를 갖게 될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의 예측을 했지만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가 돼버렸죠.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의 개념이 종교 대 종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종교 대 종교. 또 선교의 개념이 generation to generation이 될 가능성도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의 4,0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엄청난 노고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10대들의 복음화 비율이 중국보다 더 낮은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인력을 투자해서 선교하는 것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부상합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이 국경을 넘어서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억 단위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이제는 선교의 개념에서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것이 중심 개념으로 등장할 가능성. 또 하나는 난민 선교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이슬람이 뚫고 들어갈 구멍을 난민 선교가 갑자기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중에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각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종교 대 종교의 선교 시대가 온다 그러면 복음주의 교회들은 아주 빠르게 종교 신학을 좀 정립해야 됩니다. 개신교, 특별히 복음주의는 종교신학이란 건 타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종교 대 종교의 선교 시대에 들어가기에는 좀 기초가 불안합니다. 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됐을 때는 문화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 교회들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워줘야 됩니다.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난민 선교 전부 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교에서 거리라는 개념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약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교는 간다, 온다. 이 개념이 아주 컸지만 이제는 간다, 온다라는 개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이 다 거리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거리 개념이 없어진 겁니다.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도 계실 거고 지금 남미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여러 나라에 있는 분들인데 실시간으로 저와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할 때 어느새 거리라는 개념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 아들은 유럽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돌아다니고 저희 아들도 좀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저와 와이프와 아들과 며느리 4명이 4나라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개념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페이스타임을 통하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매일 아침 똑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마치 같이 식탁에서 밥 먹는 것처럼 대화하고 있고 우리 아파트 앞집 사람보다 더 가까이 그 먼 거리에 있지만 생활하고 공유합니다. 이러면서 선교에서 거리 개념이 약화되면서부터 앞으로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경계도 모호해질 겁니다. 이미 미국의 남침례교에서는 국내 선교부와 해외 선교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본다면 이걸 좀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선교 지도자들은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젊은이가 다행히도 신학을 한 사람이면 좋은데 신학도 하지 않았고 아직은 사역자의 준비가 완전히 안 됐는데 소명을 받았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 경험을 좀 쌓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와 터전을 잡고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정도면 최소 10년이 걸려버립니다. 근데 10년 앞을 내다보고 변화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못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젊은이가 순수하게 꿈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준비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는데 어느새 자기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러면 선교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지도자들은 항상 10년 이상의 세대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의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갈수록 협력 선교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할 겁니다. 요즘 전 세계 선교의 화두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collaboration and networking입니다. 협력과 네트워킹. collaboration, 이 협력이라는 말은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가 화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988년에 데이빗 바렛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쓰죠. 700 Plans to Evangelize the World.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700개의 계획이라는 책을 씁니다. 좀 이렇게 도표가 복잡하고 그런 책이지만 정말 예언자적인 책입니다. 데이빗 바렛이 이런 말을 해요. 전 세계의 교회는 이미 세계를 충분히 복음화시킬 만한 자원과 경험을 갖고 있다. 근데 자기가 감히 예언하는데 현재 모든 계획, 세계 복음화 계획은 다 실패할 거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이 중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는 데는 너무 많고 없는 데는 너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은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중복과 경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의 성취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두 문제만 해결한다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데이빗 바렛의 이 예언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이 AD 2000년 운동입니다. 그리고 AD 2000년 운동이라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GCOE라는 걸 모이죠. 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GCOE라는 모임을 하는데 GCOE를 가보시면 여러분 뜻밖의 걸 발견해요. 새로운 전략을 짜거나 새로운 강의를 듣는 거 아닙니다. 16개 트랙이 있어서 각 트랙에서 그 일을 다양한 이제 종족 입양 운동이다 뭐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어떻게 자기들의 선교의 자원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가를 그냥 모여서 의논하는 겁니다. 하지만 GCOE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은 전략을 평가할 때 어떤 선교 전략이든지 콜라보레이션과 네트워킹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건 좋은 전략이고 반대쪽으로 움직여가는 건 이 시대의 미련한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선교사가 더 이상 독립적으로 개척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던 시대는 퇴조할 겁니다. 현지 교단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역할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부족한 영역을 상호 지원하는 역할이 선교사의 주된 역할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현지 교회들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변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싱가포르에서 무슨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의 총회장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가만히 듣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의의 주제가 뭐냐? 한국 선교사들 다 떠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고 도와준 거 정말 고맙다. 근데 이제 필리핀 안에 건강한 우리의 집내 교단들이 형성이 다 돼 있는데 왜 선교사들이 따로 일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신학교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개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목사 안수 주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교단에 함께 일을 하자. 그거 원치 않으면 떠나라.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기야 하죠. 첫째는 그 교단들이 갈라져 있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하라는 거냐. 또 다른 말로는 현지인 지도자들이 성숙하다면야 왜 동력을 안 하겠느냐. 근데 현지인 지도자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들을 죽이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실제로 지금 선교지에
이제 기독교 교단이 전혀 없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교단들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에서 아시아의 침례교, 아시아 태평양 쪽의 침례교 사람들을 모아서 포럼을 했는데 제가 선교분과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경험상에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강사가 오지 않고 아시아와 태평양 사람들만으로 이런 큰 학술 세미나를 혹은 이런 대회를 치르는 건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웬만한 나라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자원들도 곳곳에 있고 유럽에서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도 있고 점차 자원들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교회들은 이제는 선교사들은 더 이상 독자적인 개척자 역할이 아니라 현지 교단과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앞으로 감시 전체주의적인 성향은 어쨌든 지금보다 강화될 게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현지 교단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와 동역할 때 우리가 동역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선교사의 기능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한 교회 개척이나 낮은 수준의 제자 훈련은 선교사가 손을 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 개척이 선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교회를 개척할 거냐는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 때문에 선교사들이 직접 개척하느냐 코치가 되어야 되냐의 방향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제 염려는 뭐냐, 이 방향에 동조하지 못하는 선교 전략은 퇴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역이 될 텐데 제일 염려는 한국 선교입니다. 한국 선교는 협력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식의 선교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에 긴급한 대응과 변화가 절실합니다. 물론 협력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언제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협력은 4단계가 있다. 처음부터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신뢰가 형성되는 만큼 협력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결국 단계를 거쳐가면서 좀 궁극적인 온전한 협력까지 가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협력 선교가 그저 구호가 아니라 선교사의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할 만큼 중요한 주제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통전성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통전적 선교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어가 돼 있죠. 선교 신학에서는 이미 선교의 통전성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이 현장에 미친 데는 시간차가 좀 있어요. 하지만 선교 신학의 변화가 성장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내에서도 선교의 통전성은 아주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난 이후에는 선교의 통전성 확대가 심각한 가속도를 얻게 될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뒤에 상당수 국가에서 극심한 경제난이 일어날 거고 산업의 붕괴가 일어날 거고 빈부 차이가 극대화될 것이고 또 취약계층이 집단 위기를 당할 것 같고 그리고 인종 갈등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사회, 경제, 문화적인 위기가 커지게 될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선교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통전성이 확대되어질 겁니다. 단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호해주는 구호활동 정도의 확대가 아니라 선교의 통전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신학자들의 발걸음과 또 하나 뭐냐, 실제로 선교의 통전성을 지지해주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선교의 통전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면 선교지에서는 심각한 절름발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통전성이 확대되어질수록 선교사들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선교사의 사명과 선교의 통전성 간에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물론 저는 이 선교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인데, 교회의 선교라는 개념, 교회의 선교라는 건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또다시 선교사에게 위임해준 사명은 교회의 선교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선교사들이 선교의 통전성과 그 가운데서 선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따라와야지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생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이 선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줌의 위력이죠. 앞으로 선교 행정, 선교 정보의 교환, 사역의 공조, 이런 것들은 줌이나 지금 하고 있는 구글 미트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거리의 개념이 없어지는 사역이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또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중요한 사역의 수단이 될 겁니다. 직접 방송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서 잘하고 계신 거죠. CGN TV죠. CGN TV가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사역의 한계는 언어의 장벽이죠. 근데 이 언어의 장벽이 어느 정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서 가끔 논문 발표를 하는데 저는 미련할 정도로 논문을 외국서 발표할 때 한국말로 씁니다. 그리고서는 A4로 한 15지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걸 앉아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요. 한 일주일 번역한 데 걸립니다. 요즘은 하루 만에 끝냅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쓴 다음에 구글 번역기에 돌립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가 엉터리를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구글 번역기가 일상적인 대화보다 논문은 번역을 더 잘합니다. 논문이 이게 논리가 있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냥 구글 번역기로 한번 돌린 다음에 제가 다시 읽어가면서 내가 의도한 문장이 됐는가를 확인만 합니다. 이것을 응용한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 앉아서 신학교육이나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을 동시로 더빙을 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거의 동시에 자막을 붙여서 다양한 나라의 말로 자막을 붙여서 넘겨주는 것은 대략 하루 정도. 에머전시한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시차만 있으면 충분히 한국에서 모든 자료들을 현지에다가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SNS 소셜 네트워크와 가상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 공간을 가야 돼요. 거기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상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세상이 먼저 선점하고 부정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좋은 가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가상 공간의 좋은 모델을 쓰고 공급수단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실제 세상보다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가상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선교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역이 어쩌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되려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신학교육의 얘기를 하죠. 신학교육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 선교와 신학교육은 불가불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선교의 꽃이 신학교육이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핵심은 신학교육과 연계가 되는데 결국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영역이 신학교육인 것 같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난다면 신학교육이 지금처럼 localized 된 것이 아니라 internationalized, 더 좋다면 globalization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이 뭡니까? MOOC라는 거죠. Mass Online Open Course라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각 나라마다 신학교 세우고 신학교 교수 세우고 뭐 분교를 세우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CMOOC라는 걸 우리가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Christian Mass Open 온라인 코스를 만들어서 이것을 제공해 주되 언어의 장벽만 넘어가면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비대면 이 교육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1년 전에 어느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선교사의 연장 교육을 왜 한국에 와서 하느냐.
테드 형식의 15분에서 20분짜리 짤막한 각 주제별의 강의를 수백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로 연합해서 성도사들에게 커리큘럼을 짜줘서 1년 차에는 뭐를 듣고 2년 차에는 몇십 개를 언제 듣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사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자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됩니다.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사역자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신학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적으로도 확대시켜줘야 되지만 질적으로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호주나 몇몇 큰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들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데들이 나옵니다. 예, 언어의 장벽만 극복할 수 있는 약간의 테크니컬한 기술만 들어간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파워포인트로 강의하고 있는데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제가 하는 말이 밑에 자막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자동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이. 손 한 번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글 번역기와 연결시켜서 자막을 번역하고 누군가 현지인 언어를 아는 사람이 검색만 해준다면 아주 빠른 교육에 우리는 신학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선교를 급속히 확산시키는 주된 도구가 될 겁니다. 시원한 그림으로 우리 마치죠. 서핑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서핑할 때 여러분 큰 파도가 올수록 서퍼들은 더 좋아합니다. 왜? 더 멋진 서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파도의 앞머리를 제대로 붙잡아서 타면은 멋진 서핑을 할 수 있지만 그 앞머리를 놓쳐버리면 파도에 휩쓸리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상황이에요. 이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는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그 앞머리를 제대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멋진 변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앞머리를 붙잡는 것을 한순간 놓쳐버리면 어느새 파도에 휘말리고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하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멋진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오랫동안 선교의 개념은 복음 전파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는 행동이 아니라 구두적인 말씀이다라고 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명을 위임받지 않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 그리고 복음이란 건 영혼의 회심에 관계된 것만이 복음이다라는 상당히 좁은 견해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론 에큐메니컬 그룹 쪽에서는 훨씬 더 빨리 이 선교의 개념을 아주 넓게 잡았죠. 때로는 너무 넓게 잡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은 로잔 대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선교의 개념을 조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복음 전파가 중심이어야 되지만 복음 전파 플러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통전성이라는 건 holistic gospel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복음에서 행동과 말씀의 개념을 대등하게 혹은 복합적으로 보는 개념이 통전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전 세계 복음주의의 선교의 흐름은 선교의 통전성이 확대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복음주의는 당연히 말씀과 행동이 함께 병행되는 통전성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깨진 것이 20세기 초반에 근본주의가 나타나면서부터 이 교회의 선교 가운데서 행동을 배제하는 쪽으로 흘러갔지만 되려 20세기 후반부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원래적인 통전성을 회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선교의 통전성을 확대하는 데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체적인 신앙의 흐름이 통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넓게 받아들이진 않지만은 선교 현장에서는 그리고 선교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통전성의 개념이 점차 더 확대되어지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조금 전인데 1년 전쯤에 쓴 이 복음주의 그룹에서 통전성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확대되어지는가라는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선교본부장님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콜라보레이션과 네트워킹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과연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개교회의 업적을 내세우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협력과 익명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학자들과 선교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가장 아픈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한국교회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쓰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콜라보레이션과 네트워킹이라고 그냥 제가 협력이라는 단어를 뭉뚱그려 놨지만은 대략 그 안에 적어도 대여섯 개의 다른 협력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오래됐지만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서 이런 협력의 문제에 대해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 한 지역에서 선교사, 한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끼리의 협력의 방안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물론 이제 교단이 다른 선교사들이 협력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침례교단의 선교 훈련을 책임 맡고 있는데 저는 훈련 과정 중에서 아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개척할 때 침례교회가 아닌 다른 교파의 분이라도 복음이 분명하다면 협력해서 교회 세우십시오. 그럼 그분들이 항상 그럼 교파 이름 어떻게 짓습니까? 교파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끼리 협력도 있고 현지에 그 해당되는 교단의 현지 교단과 선교사가 협력하는 것도 있고 국제단체와 한국 선교사들의 협력의 방안도 있고 한국에서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의 방안도 있고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향해서 움직이는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개교회들이 업적을 내세우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변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협력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깃발을 드시고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꼭 한국 교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같은 선교사끼리 현지의 교단과 또 교회들과의 협력의 범위를 선교사님들이 넓혀가시면서 이것을 이해시켜야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독불장군식의 나 혼자만의 사역을 지향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네트워크에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원을 공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신학교도 때로는 선교사들의 게스트하우스도 여러 시설들을 교파마다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재밌는 모델을 봤어요. 꽤 큰 중간 사이즈의 도시였는데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4개에서 5개 교단이 교회 건물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는 장로교가 예배드리고 10시에는 순복음교회가 예배드리고 12시에는 침례교가 예배드리고 오후 2시에는 감리교가 예배. 근데 아무 갈등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건물을 공유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단 선교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으면 기꺼이 나눠라. 그거 하나님의 자원이지 우리 거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 시설들을 중복 투자할 필요도 없다. 신학교도 어떨 땐 같이 운영하면서 교파적인 특색이 있는 부분을 따로 나눠서 하든지 뭔가 가능한 한 협력과 네트워킹 쪽으로 움직여 가야지만 살아나는 거다.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결국은 한국 선교는 단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과제란 거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도 아까 제가 신뢰성에 따라서 단계를 높여가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선교사들끼리 협력할 때도 무조건 공유한다. 그거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가 현지 교단과도 정보를 교류하면서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단계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떤 한 영역의 일들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따로 하는 단계가 있고 더 발전한다면 서로 책임을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책임을 공유하는 그런 나누어서 맡는 것도 있고 그런 신뢰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풀 코퍼레이션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지혜롭게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만은 타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협력적으로 가셔야 합니다.